저 차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폐지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가 3억짜리 벤츠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센터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모두가 비웃던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차를 고치면 1,000만 원 드리죠. 3분 후 그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수입차 정비센터 한강모터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내부에는 수천만 원짜리 독일산 진단 장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 재벌 총수들, 연예인들이 자신의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맡기는 곳이었고 한번 입고되면 어떤 고장이든 반드시 고쳐서 내보낸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자부심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한 대가 정비센터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닛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최첨단 진단, 장비들이 마치 환자를 둘러싼 의료기기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똑같은 문구만 반복해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상 없음. 5일째였어요. 정확히 120시간 동안 이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죽은 듯 고요했고 그 침묵이 정비센터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이 차의 주인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신화그룹의 회장 서진호였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매와 서늘한 카리스마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차를 이곳에 맡긴 건 단순히 고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오전 두바이 왕실과의 대규모 투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진호는 반드시 이 차를 타고 가야만 했죠. 이 벤츠는 10년 전 신화그룹이 중동 시장에 첫 진출했을 때 직접 구매한 차였고 그에게는 행운의 상징이자 성공의 징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정비센터 대표 최영진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영진은 이 업계에서 30년을 굴러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렇게 막막한 건 처음이었어요. 진호 회장과는 15년 넘게 거래해온 사이였고 그 신뢰 하나로 이 정비센터를 대한민국 최고로 키워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영진의 시선이 기술팀장 강민수에게로 향했어요. 35의 민수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벤츠 본사에서 2년간 연수까지 받고 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국내 수입차 정비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자신도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민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밑이 5일간의 밤샘 작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엔진 컴퓨터를 분리해서 검사했고 연료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으며 전기 배선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벤츠 본사 기술팀과 화상통화까지 연결해서 그들의 조언을 받았죠. 하지만 독일 기술자들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내놓은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차를 직접 독일로 보내주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차가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비센터의 형광등 불빛 아래로 지친 정비사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누군가는 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고장난 벤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가
정비센터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민수는 또다시 진단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문구가 떠 있었죠. 이상 없음. 이상이 없는데 왜 시동이 안 걸리는 건지 민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 독일에서 익힌 모든 기술, 최첨단 장비들의 모든 데이터가 이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민수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정비센터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서진호 회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라붙었고 정비센터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진이 황급히 다가갔죠. 진호는 아무 말 없이 보닛이 열린 자신의 벤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실망한 주인이 병든 반려동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죠. 내일 아침 7시까지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비센터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까지 시동 안 걸리면 우리 거래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걸어 나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정비센터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내일 아침 7시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진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비사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고 영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벤치 앞으로 다가갔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밤새 형광등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정비사들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작업을 이어갔고 민수는 눈을 붙이지도 않은 채 차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시도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배터리를 교체해봤고 퓨즈를 하나하나 점검했으며 심지어 엔진 오일까지 전부 빼고 새로 넣어봤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동은 걸리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그 빛이 고장난 벤츠의 검은 차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조롱하듯이요. 영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15분이었죠. 남은 시간은 45분이었어요. 정비센터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센터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새벽 안개 사이로 천천히 다가오는 작은 실루엣이었죠.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구부정한 등에는 세월의 무게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있는 건 허름한 버건디색 패딩을 입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대로변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손수레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녹슨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그 위에는 납작하게 눌린 폐지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손수레를 끄는 건 68배 노인이었습니다. 정순례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낡아서 색이 바랜 버건디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보였고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죠. 헝클어진 백발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주름 깊은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매일 이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갔어요. 강남 일대의 오피스 빌딩들이 문을 열기 전에 버려진 박스들을 수거하는 게 그녀의 일과였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죽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강 모터스 정비센터의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보닛이 활짝 열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정비소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진단 장비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지쳐 보이는 정비사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자신도 모르게 유리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린 보닛 틈으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 거리의 소음에 묻혀버릴 정도로 작은 소리였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 모든 것에 가려져서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귀는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언어를 다시 듣는 것처럼 그녀의 온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엔진 내부 어딘가에서 나는 미세한 진동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엔진이라면 절대 내지 않을 소리, 하지만 순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어요. 순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소리, 48V ISG 위상이 틀어졌어.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기계의 소리를 들은 거였죠. 그동안 얼마나 애써 외면해 왔는지, 얼마나 힘겹게 귀를 막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폐지를 줍다가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 자신의 세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순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정비센터 주차관리원 박재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45의 재호는 매일 아침 이 정비센터 앞을 청소하고 차량 출입을 관리하는 게 일이었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긴 폐지통 없어요. 재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순례의 낡은 패딩과 손수레를 훑었습니다. 시선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쪽 골목으로 가세요. 여긴 손님들 오시는 곳이라서요. 재호가 손짓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레를 끌고 떠나려 했어요. 익숙한 일이었죠. 이런 취급을 받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같은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귀찮다는 눈빛, 불쾌하다는 눈빛, 빨리 사라져달라는 눈빛. 손수레를 돌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다시 한번 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미세한 진동음,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어긋난 리듬. 기계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픈 환자가 신음하는 것처럼,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순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소리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고개를 돌리고 떠나면 되는 거였죠.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고 저건 3억짜리 외제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만지던 감각, 엔진의 언어를 읽어내던 그 시절의 자신을.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저 차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호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눈앞에 있는 건 손수레를 끄는 노인이었고 저 안에 있는 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은 하는 수입차였어요. 재호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거 벤츠예요. 마이바흐? 3억짜리. 순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차를 바라볼 뿐이었죠. 독일 기술자들도 못 고치는 거라고요. 농담하지 마시고 가세요. 재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뭔 일이야 하는 표정이었죠. 순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었죠. 다시 손수레를 잡고 돌아서려는데 정비센터 유리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작업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어요. 기술팀장 강민수였죠. 민수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참이었는데 유리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재호가 황급히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5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자신이 못 고치는 차를 폐지 줍는 노인이 고치겠다고요. 민수는 피식 비웃으며 정비센터 안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다들 나와봐. 이거 진짜 웃긴다. 정비사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젊은 정비사 대여섯 명이 순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곧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 할머니가요? 진짜요? 아니, 대체 뭘 보고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주름진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숱하게 들어온 조롱과 무시였어요. 젊은 시절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늙은 지금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죠.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순례는 손수레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까지 못해 다시 멈춰야 했어요. 저 안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기계를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30년 만에 치솟아 올랐어요. 그때 정비센터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센터 대표 최영진이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영진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죠.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여기 있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진은 고개를 돌려 순례를 바라봤어요. 어디서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형편의 노인이었죠. 하지만 영진은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굴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봐왔고 그 중에는 겉모습과 전혀 다른 실력을 가진 이들도 있었어요. 영진은 순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눈빛에는 허풍이나 허세가 없었습니다. 창피함에 움츠러든 기색도 없었죠. 그저 조용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남은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됐습니다. 5일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실패했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진짜 고칠 수 있어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영진은 그를 무시한 채 순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분이면 됩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영진의 표정은 달랐죠. 그는 순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비센터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진호 회장이었어요. 예정보다 일찍 온 거였죠. 정비센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진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순례에게서 멈췄어요. 저 사람은 뭐야?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례라는 노인이 저 벤츠를 고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3분이면 된다고 했다는 것. 말하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패딩, 헝클어진 백발, 거친 손. 어디서 봐도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이었죠. 하지만 진호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의 눈빛을 읽어왔어요. 지금 저 노인의 눈빛은 허풍을 떠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재밌네. 진호가 천천히 순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3억짜리 코트를 입은 재벌 회장과 낡은 패딩을 입은 폐지 줍는 노인이 마주 서 있었죠. 할머니, 진짜 고칠 수 있어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잠시 순례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고치면 1,000만 원 드리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정비센터 앞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례는 잠시 서진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시험하려는 의도가 읽혔지만 동시에 어딘가 진지한 구석도 있었죠. 순례는 천천히 손술의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했던 등을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비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서는 것이 정비센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순례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엔진오일 냄새, 금속 냄새, 세척액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였어요. 30년 전에도 맡았던 냄새였죠. 그때는 매일같이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도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순례의 뒤로 정비사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어요. 팔짱을 낀 채 구경하려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입꼬리를 비틀며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뻔했어요. 서진호 회장은 정비센터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센터 대표 영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영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만약 이 할머니가 실패하면, 아니, 당연히 실패할 텐데, 그때 서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벤치 앞으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차체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윤기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닛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정교하게 배열된 엔진이 보였어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수많은 센서와 전자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금속 덩어리로만 보일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눈에는 달랐어요. 그녀에게 엔진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였죠. 지금 이 엔진은 아프다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아픈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죠. 공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필요해요.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공구도 안 쓰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의 눈에 순례의 행동은 그저 허세로 보였어요. 어차피 곧 망신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순례는 열린 보닛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정비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싶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눈을 감은 노인이 3억짜리 차 앞에 서 있는 광경은 분명 기이했어요. 누군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 소리를 냈지만 순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귀가 엔진의 소리를 찾고 있었어요. 시동이 꺼진 차였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자장치들이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일반인에게는 완벽한 침묵이었지만 순례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위잉, 위잉, 미세한 진동음이었어요. 규칙적이어야 할 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한 환자의 맥박 같았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엔진 안으로 고개를 숙여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주름진 손이 엔진 위를 천천히 훑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진동을 느끼고 있었죠. 뭐야, 점 보는 거야? 정비사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순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엔진에 집중되어 있었죠. 손끝이 특정 부위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ISG 모터. 벨트로 엔진과 연결되어 시동을 걸고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부품이었죠. 이 부품의 회전 위상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0.2도. 진단기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오차였어요.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요. 그녀가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민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뭐가요? ISG 모터 회전 위상이 0.2도 틀어졌어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정비센터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0.2도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진단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0.2도의 오차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 그게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였죠. 5일 동안 자신이 못 찾아낸 문제를 폐지 줍는 할머니가 단 몇 분 만에 찾아냈다고요. 그것도 아무런 장비 없이요. 진단기로는 못 잡아요. 순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 소리를 들어야 알 수 있어요. 모터 구동음이 미세하게 떨려요. 정상이라면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이 모터는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지적이었어요. 허풍이나 감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그의 뒤에 서 있던 정비사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어리둥절한 기색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위상을 다시 맞춰주면 돼요. 0.2도만 조정하면 됩니다. 술래가 공구함 쪽을 바라봤습니다. 렌치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구함을 열었어요.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최신 공구들이 줄지어 정렬되어 있었죠. 술래는 그 화려한 공구들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고 오래된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녹슨 거요? 독일산 정밀 공구 놔두고요? 술래는 대답 대신 렌치를 손에 쥐고 엔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렌치와 수억 원짜리 최신 차량의 대비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서진호 회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과연 이 노인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3분이라고 했죠? 진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세요. 시간 재고 있을게요. 진호가 손목시계의 스톱워치 기능을 눌렀습니다. 정비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술래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수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정비사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영진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술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엔진 앞에 서는 거였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기계 소리를 그리워하며 보냈는지 몰라요. 폐지를 줍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손끝이 기계를 만지던 감각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애써 외면했어요. 그건 더 이상 자신의 세계가 아니라고,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술래의 손이 엔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렌치를 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천 번, 수만 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손끝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고 렌치가 볼트에 맞물렸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술래의 손이 엔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복잡하게 얽힌 부품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어요. 최신 차량의 엔진룸은 일반인이 함부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수많은 호스와 케이블, 센서들이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래의 손은 마치 그 길을 수천 번 걸어본 사람처럼 막힘없이 움직였어요. 정비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표정들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술래의 손놀림이 너무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처음 하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계를 다뤄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숙함이었어요. 민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지? 폐지를 줍는 노인이 어떻게 저런 손놀림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물어볼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술래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술래의 손끝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ISG 모터와 연결된 볼트였죠. 이 볼트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모터의 회전 위상에 영향을 준 거였어요. 진단기는 전자 신호만 읽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오차를 잡아낼 수 없었죠. 하지만 술래의 귀는 달랐습니다. 기계가 내는 소리의 미세한 떨림으로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낸 거였어요. 술래가 렌치를 볼트에 맞물렸습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심장을 다루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죠. 0.2도. 그 미세한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순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손끝은 여전히 기계의 언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호 회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1분 15초. 아직 시간은 충분했죠. 진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순례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1분 30초. 순례의 손목이 멈췄습니다. 렌치를 살짝 풀었다가 다시 조였어요. 미세한 조정이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느끼며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비센터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순례의 그림자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2분이 지났어요. 순례의 눈이 감겼습니다.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렌치를 쥔 손이 아주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였어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저 할머니가 성공하면 자신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건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 손놀림을 보면 볼수록 저건 진짜 실력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2분 30초.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렌치가 볼트에서 빠져나왔어요. 순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됐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순례가 엔진에서 손을 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정비센터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진짜요? 벌써요? 2분 반밖에 안 됐는데? 정비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시동이 걸리면 그건 자신의 5일간의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뜻이었죠. 독일 유학, 최신 장비, 수년간의 경력. 그 모든 게 폐지 줍는 할머니의 2분 30초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어요. 민수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로 쏠렸어요. 서진호 회장도 영진도 정비사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시동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5일 동안 수백 번은 눌렀던 버튼이었어요. 그때마다 아무 반응이 없었죠. 오늘도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그리고 다음 순간 부르르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엔진이 부드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5일 동안 침묵하던 그 엔진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어난 거였죠. 배기음이 정비센터 안을 가득 채웠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센터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운전석에 앉은 채 멍하니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진단기 화면에는 정상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정말로 고쳐진 거였어요. 2분 30초 만에
녹슨 렌치 하나로. 민수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5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렸는데 독일 본사 기술자들까지 동원했는데 수천만 원짜리 최신 장비를 총동원했는데 결국 폐지 줍는 할머니가 녹슨 렌치 하나로 고쳐버린 거였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전까지 킥킥대며 웃던 얼굴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독일에서 연수받고 온 선배가 5일 동안 못 고친 걸 폐지 줍는 할머니가 3분도 안 돼서 고쳤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영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기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5일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냐는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죠. 서진호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의 냉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호기심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진호가 순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3억짜리 코트를 입은 재벌 회장과 낡은 패딩을 입은 폐지 줍는 노인이 마주 서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분 47초. 진호가 손목시계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진짜 3분 안에 해냈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묻은 기름때를 낡은 패딩 자락에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진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그 질문에 정비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순례에게로 쏠렸어요. 민수도 영진도 정비사들도 모두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죠.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순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과거였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아왔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기계를 만졌습니다. 오랜만에 엔진의 소리를 들었죠. 손끝에 전해지던 진동, 귀에 울리던 기계음.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자신 안에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었죠. H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H자동차, 대한민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어요. 그곳의 기술연구소라면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H자동차요? 기술연구소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수석연구원이었어요. 정비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수석연구원이라고요. H자동차 기술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라고요. 순례가 말을 이었어요. 국내 최초의 여성 수석연구원이었죠. 그 순간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옆에 서 있던 정비사 하나가 헐 하고 탄식을 내뱉었죠. 영진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수석 연구원. 그 말의 무게가 정비센터 안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1990년대 남성 중심의 자동차 업계에서 여성이 수석 연구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서진호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진호의 시선이 술래의 낡은 패딩과 거친 손을 훑쳤어요. 그리고 정비센터 밖에 세워진 폐지 손수레를 바라봤죠. 왜 그런 사람이 지금 폐지를 줍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술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죠. 정비센터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술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내 최초의 여성 수석 연구원.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죠.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진호 회장이 천천히 물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요? 술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자신의 손수레가 보였죠. 녹슨 바퀴,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그게 지금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술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95년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술래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때 전 38이었어요. H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엔진 개발팀을 이끌고 있었죠. 술래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1995년 경기도 화성 H자동차 기술연구소는 당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그 열기는 건물 밖까지 뿜어져 나왔죠. 그 수천 명 중에 여자는 단 한 명이었어요. 정순례. 38배 술래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일해야 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했죠. 여자가 기계를 뭘 안다고. 저러다 시집이나 가겠지. 여자 연구원이라니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술래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귀를 막고 연구에만 집중했죠.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술래가 이끄는 팀은 획기적인 엔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료 효율을 20% 높이면서도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이었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명이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H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본사 임원들이 연구소로 내려왔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할 준비를 했죠. 술래는 난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술래에게 직속 상사인 강태훈 팀장이 다가왔어요. 40 중반의 강태훈은 연구소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죠. 술래가 입사했을 때부터 유독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 연구원. 태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내 이름으로 올라가게 됐어. 술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위에서 결정한 거야.
여자 이름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가 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순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죠. 팀장님, 이건 제가 3년 동안 매달린 프로젝트예요. 밤새워가며 연구한 거라고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래. 태우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협조해줘. 내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순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연구에 매달렸어요. 수백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완성한 기술이었죠. 그런데 그걸 협조하라고요. 내 커리어를 위해서라고요. 싫습니다. 순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 연구예요. 누구한테도 넘길 수 없어요. 태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구의 주저자는 접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태훈은 순례를 회의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하나씩 막혔고 팀원들은 슬슬 순례를 피하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순례는 연구에만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법무팀 직원, 그리고 보안팀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정순례 수석연구원,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술 유출 미수 혐의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순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술 유출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신이 개발한 엔진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누가? 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증거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순례가 경쟁사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통화 기록, 입금 내역.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순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작이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순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순례는 해고당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기술 유출 미수 및 회사 신뢰 훼손이었어요. 순례가 3년간 매달린 엔진 기술은 강태훈의 이름으로 발표됐고 그는 그 공로로 승진했습니다. 순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도 채용하지 않았죠.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정가가 있는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순례의 이름 석자는 업계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순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비센터 안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민수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고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순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말에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기술 유출범의 아내로는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엄마가 창피하대요. 순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흘릴 눈물은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혼자가 됐어요.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죠.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엔 청소, 그 다음엔 공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순례의 시선이 창밖의 손수레를 향했습니다. 그러다 폐지를 줍게 됐죠. 그게 벌써 15년째예요.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 할머니를 비웃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킥킥대며 웃던 게 지금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진호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순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훈,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례가 진호를 바라봤어요. 지금은 H자동차 기술연구소의 원로 고문으로 계실 거예요.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죠. 그 엔진 기술의 창시자로요. 쓴 웃음이 순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제 기술인데 세상은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하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민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순례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태훈 씨가 어떻게 되세요?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아버지예요.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수, 강태훈의 아들. 순례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의 기술을 빼앗고 누명을 씌워 매장시킨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였어요. H자동차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혁신적인 엔진 기술을 개발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끌어올린 업계의 거목. 민수가 자동차 공학을 선택한 것도 독일까지 유학을 간 것도 모두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요. 아버지가 남의 기술을 빼앗았다고요.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인생을 망가뜨렸다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고요. 민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순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의 아들. 원망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된 충격에 빠진 젊은이였어요. 서진호 회장이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1,000만 원은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했어요. 진호가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 순례에게 내밀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진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받으세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순례가 창밖의 손수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요. 그 한마디에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순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계를 만지고 싶었던 손끝의 갈증, 엔진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귀의 허기.
그 모든 게 담긴 한마디였죠. 30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어요.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돌렸죠. 그건 더 이상 제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순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 소리를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계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데 못 들은 척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털썩? 무거운 소리와 함께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비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영진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어요.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을 향해 엎드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릎 꿇은 민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독일까지 가서 공부한 것도, 이 정비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서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른 사람 것이었다니. 민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아버지가 빼앗은 30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죄송합니다. 정비센터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순례를 비웃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죠. 영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진호는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한동안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왔어요. 강태훈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렸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커리어도 가족도 자존감도.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건 강태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어 충격받은, 그래서 자기가 대신 사죄하겠다고 무릎 꿇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죠. 순례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일어나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을 아들한테 물을 순 없어요. 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아버지가 뭘 했든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순례가 민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이러지 마요. 민수는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만해요. 순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좋은 엔지니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순례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까봤어요. 5일 동안 밤새워가며 매달렸다면서요. 그 열정이면 충분해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호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냉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정 선생님, 진호가 순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할머니라고 부르던 게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 사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례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파헤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진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이 뭔지 밝혀내겠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순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창밖의 손수레를 바라봤어요. 녹슨 바퀴,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그리고 다시 순례를 바라봤죠. 낡은 패딩, 거친 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실력.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진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한다는 게 세상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순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고급 주택가. 강태우는 은퇴 후에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H자동차 원로 고문이라는 직함과 함께 업계의 전설로 존경받으며 살아왔죠. 민수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태우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웬일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순례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문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그 이름은 왜? 오늘 만났어요. 정비센터에서.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아들 앞에서 드러난 거였죠. 아버지, 그 기술. 아버지 거 아니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의 기술 빼앗고 누명까지 씌웠잖아요. 그분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30년 동안 폐지 주우면서 살았어요. 태훈의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민수야, 그때는 시대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시대가 어쨌든 그건 범죄예요.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거라고요.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죠. 전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아버지가 쌓은 명예, 전부 다른 사람 거였어요. 거실에 민수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한참 후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자진 신고하세요, 아버지. 태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태훈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여자 연구원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태훈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알았다. 일주일 후 H자동차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정순례 연구원에 대한 기술 유출 혐의가 조작이었음을 인정하고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를 발표했어요. 강태훈 원로 고문은 모든 직함을 박탈당했고 순례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뉴스는 온 나라에 퍼졌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국내 최초 여성 수석 연구원의 억울한 누명. 폐지 줍던 할머니 알고 보니 천재 엔지니어였다. 순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 저녁, 순례의 쪽방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강태훈이었어요. 70대의 노인은 예전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그의 옆에는 민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이었죠. 태훈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변명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소.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소? 태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오. 그냥 사과하고 싶었소. 30년 늦었지만 순례는 무릎 꿇은 태훈을 내려다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 왔어요. 강태훈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그때마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지금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태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제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순례가 돌아섰습니다. 가세요. 이제 끝났어요. 태훈은 한동안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쪽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순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3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의 쪽방 앞에 또다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서진호 회장이었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바이 미팅, 대성공이었습니다. 계약 성사됐어요. 순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선생님이 고쳐준 그 차 타고 갔거든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그 차가 행운의 상징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순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요. 순례가 진호를 바라봤어요. 제 정비센터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순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비센터에서 일하라고요. 다시 기계를 만지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요? 선생님 같은 분이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다릴게요. 서진호 회장의 제안을 들었을 때 순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기계를 만질 수 있을까? 30년이나 떠나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강 모터스 정비센터 한쪽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정순례 마이스터 공방. 간판 아래로 젊은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순례가 있었습니다. 낡은 버건디색 패딩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순례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기 봐요. 소리를 들어야 해요. 순례가 엔진에 귀를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진단기만 믿으면 안 돼요. 기계는 숫자보다 먼저 몸으로 말해요. 젊은 정비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래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그 중에는 여성 정비사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술래가 직접 시작한 여성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육생들이었죠. 선생님, 이 소리는 뭐예요? 한 여성 정비사가 물었어요. 잘 들어봐. 규칙적이지? 이건 정상이야. 근데 여기 술래가 다른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좀 불규칙하지? 이게 문제의 신호야. 교육생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민수가 공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6개월 전 무릎 꿇고 울던 그 청년은 이제 술래의 첫 번째 수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쪽 BMW 점검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어디가 문제였어? 선생님 말씀대로 소리 들어보니까 바로 찾았어요. 냉각수 순환 펌프 베어링이 마모됐더라고요. 술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좀 들리지? 민수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직 선생님만큼은 멀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술래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진호 회장이 정비센터로 들어왔어요. 요즘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차량 점검이었지만 사실은 술래의 공방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였죠. 선생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또 오셨어요? 제 차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거짓말. 지난주에 점검했잖아요. 술래가 피식 웃었어요. 진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들켰네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진호가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젊은 정비사들, 그 중심에서 가르치는 술래. 6개월 전만 해도 폐지를 줍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잘 되고 있네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요. 선생님 덕분에 두바이 계약도 성사됐고 정비센터 명성도 올라갔어요. 진호가 공방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술래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기술에는 성별도 나이도 학벌도 없다. 저 문구 참 좋아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거예요. 술래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세상이 안 믿어줘도 전 계속 믿었어요. 언젠가는 증명할 날이 올 거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이 모두 퇴근하고 정비센터에는 술래만 남았어요. 조용해진 공방 안에서 술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공구들이 정렬된 공구함, 반짝이는 진단 장비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 30년 전 H자동차 연구소 시절 젊은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술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거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었죠. 폐지를 주우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래의 손이 작업대 위에 놓인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렌치였어요. 6개월 전 벤츠를 고칠 때 썼던 바로 그 렌치였죠. 술래가 간직해달라고 해서 영진이 공방에 남겨둔 거였습니다. 술래가 렌치를 손에 쥐고 미소 지었어요. 손수레 대신 공구를, 폐지 대신 엔진을, 무시 대신 존경을. 30년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술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돌아왔네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공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술래가 렌치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리로.